세상 사람들은 모두 얼굴의 관상만을 보지만 정작 운명은 발 아래에 숨겨져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수명이 길고 짧음을 결정하는 것이 식습관이나 유전적 요인, 혹은 운동 방식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 현인들께서는 이미 사람의 수명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발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지혜이며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깊이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발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며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장의 박동도 호흡도 아닌 땅의 기운과 가장 가깝고 머리와 가장 먼 곳에 있는 두 발이 생명의 강에 숨겨진 비밀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이 징후들은 드러나지도 소란스럽지도 않으며 고요히 매일 밤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운명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에 나타나는 어떤 미묘한 변화가 생명이 흘러가고 있음을 암시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가와 한의학에서는 이 신비로운 신호를 어떻게 통찰했을까요? 모든 실마리는 바로 지금 당신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곳,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도덕경에서 이르기를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되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 된다 하였습니다. 발은 바로 우리의 뿌리이며 고요함의 근원입니다. 뿌리가 들뜨면 가지는 비록 푸르더라도 마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연이 있는 이끌림으로 이곳에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댓글에 바른 생명의 뿌리라 남기시어 당신과 가족을 위한 선한 인연을 쌓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생의 끝을 예견할 수 있는 지혜의 문으로 도가와 황제내경에 숨겨진 가르침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생과 사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달빛처럼 부드러운 옛 가르침 속으로 말입니다. 어찌하여 발이 수명을 결정하는 생명의 문이 되는 것일까요? 도가와 한의학은 어떻게 발을 통해 수명을 살폈을까요? 한 명의 신이가 기록한 실제 이야기와 생사를 결정하는 세 가지 발의 징후,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 당신과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가에 이르기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둘은 셋을, 셋은 만물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만물에는 모두 뿌리가 있으니 사람의 뿌리는 바로 발에 있습니다. 수도하는 이들이 왜 좌선을 하고 발바닥을 땅에 굳건히 붙이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자세를 위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근본으로 돌리고 전기를 되돌려 생명의 불꽃을 다시 피우기 위함입니다. 황제내경에서는 바른 신장이 주관하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신장은 전기를 저장하고 전기는 골수를 만들며 골수는 뇌를 기릅니다. 즉, 신장은 생명의 근본이며 신장의 기운이 왕성한지 쇠약한지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두 발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두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와 혈이 순환하는 종착역이자 오장육부의 전기가 아래로 모이는 곳입니다. 영추경맥편에서는 12경맥과 365개의 작은 혈맥의 기혈은 위로는 얼굴에서 만나고 아래로는 발에서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얼굴빛은 꾸밀 수 있어도 당신의 발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도가에서는 사람의 발을 땅의 기초라 여깁니다. 수도자가 단련을 하고 좌선을 하고 호흡을 조절할 때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발 아래가 허한 것입니다. 발이 불안정하면 몸을 돌보기 어렵고 생명 또한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태상동 현영보호명묘경에는 발이 약한 자는 몸이 반드시 피로하고 기운이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정신이 육신을 떠나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역류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옛 한의학에서는 망문문절, 즉 보고, 듣고, 묻고,
맥을 짚는 4가지 진단법을 중시했습니다. 그중 보는 진찰법의 한 종류로 족진이 있습니다. 발의 색을 보고 발가락의 무늬를 살피며 발등의 기온을 확인하는 이것들은 옛 의원들이 수명이 길고 짧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어쩌면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손사막 선생은 그에 져서 비급청 금요방에서 사람이 병들려 하면 먼저 발에서 나타나고 생을 마감하려 할 때 역시 반드시 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월 속에 잊혀진 의학적 성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다시 일깨우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발 아래에서 생명의 뿌리를 지키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옛말에 나무는 뿌리부터 마르고 사람은 발부터 늙는다고 했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발은 인체의 기초이며 신장의 성쇠는 모두 발에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나라의 명예 손사막 선생께서 남기신 말씀, 사람의 수명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발을 보아야 한다는 말은 과연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을까요? 역대 의가들은 왜 발을 생명 징후의 청우개로 여겼을까요? 생명이 그 끝을 향해 갈 때 우리의 두 발은 정말 가장 먼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 3가지 신비로운 징후에는 어떤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정관 23년 깊은 가을, 야광 손사막 선생께서 중남산 아래 청석진이라는 마을을 유람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서산의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며 작은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 보이는 산은 먹물을 머금은 듯하며 쓸쓸한 가을 바람이 부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손사막 선생이 마을의 객점에서 하룻밤 묵으려던 참에 갑자기 거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이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한 중년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푸른색 옷을 적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가득하여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몸집이 약간 있고 옷차림은 소박했으나 질이 좋은 것으로 보아마을에 부유한 사람인 듯했습니다. 그는 다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객점 쪽으로 걸어오며 입으로는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야광은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 먼저 다가가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안색이 몹시 다급해 보이는데 혹 집안에 위급한 환자라도 있습니까? 중년 남자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눈앞에 신성과 같은 풍모를 지닌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모두 희고 얼굴은 자애로웠으며 푸른 도포를 입고 허리에는 약 주머니를, 등에는 낡은 약 상자를 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래된 우물처럼 깊고 세속을 초월한 지혜의 빛을 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장안에서 오셨다는 그 신이가 아니십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으로 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담담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해를 떠도는 나그네로 의술을 조금 알 뿐 신이라 불릴 자격은 없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지요? 손사막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 중년 남자의 눈이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등불을 본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감격하여 온몸을 떨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야광님이셨군요. 소인은 이북이라 하며 이 마을에서 곡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광님의 높은 명성은 익히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실로 하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지나친 말씀이시오. 손사막 선생은 부드럽게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편히 말씀해 보시오. 이북이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실은 제 아버님께서 평소 몸이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70세대 연세에도 하루에 10리길을 거뜬히 걸으시고
입맛도 좋으시며 잠도 잘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부터 노인장께서 발이 좀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님들을 몇 분 모셔왔지만 모두 아버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맥도 정상이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며 꼭 당신을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광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북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씨 댁은 청석진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꽤 넓은 대지의 문 앞에는 돌사자 한 쌍이 서 있고 문 위에는 덕선정가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니 넓은 앞마당의 하늘을 찌를 듯한 회나무 두 그루가 무성한 가지를 뽐내며 서 있고 노란 잎사귀들이 가을바람에 사각거렸습니다. 마당에는 연목과 정자가 있어 운치를 더했습니다. 이북이는 손사막 선생을 이끌고 회랑을 지났습니다. 회랑을 지나 둥근 달 모양의 문을 통과하자 후원의 아담한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게 꾸며져 있었고 서안 위에는 북과 먹, 종이와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비남산이라 쓰인 서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단향이 풍겨와 고요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른 살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태사의자에 단정히 앉아 손에 든 천금방을 자세히 읽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왔고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은 맑았으며 눈썹 사이에는 지혜와 자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이덕창으로 젊은 시절 장사로 부를 이루었으나 사람됨이 너그럽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늘 가난한 이들을 도왔기에 마을에서 덕망이 높았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듣고 손에 든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사막 선생을 보는 순간 그의 깊은 눈에 놀라움이 스치더니 이내 공경하는 빛을 띄었습니다. 아버님, 이분이 바로 아버님께서 그토록 뵙고 싶어 하셨던 야광 손사막 선생이십니다. 이북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이덕창은 즉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작은 다소 느렸지만 여전히 공손하게 깊은 예를 올렸습니다. 야광님의 높은 명성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저 늙은 이덕창이 오늘 야광님의 조난을 뵙게 되니 실로 삼생의 영광이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서둘러 노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몸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진찰해드리러 왔으니 부디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덕창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 늙은 뼈는 줄곧 튼튼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뒷산에 산책을 가고 젊은이들보다 입맛도 좋으며 밤에도 깊이 잠들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제가 이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노인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꼭 보름 전부터 발이 영 이상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이상한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을 의원들이 와서 맥도 짚고 혀도 보고 온갖 것을 다 살펴보았지만 모두 제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맥이 평온하고 힘이 있어 많은 젊은이들보다 좋다고까지 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도무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꼭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북이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소 가장 너그럽고 퀴활하신 분이라 사소한 일로 고민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 된 일인지 하루 종일 우울해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꼭 야광님을 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손사막 선생은 귀에 깊게 들으며 이덕창을 살폈고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짐작이 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가 자세히 진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창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태사의자에 몸을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그의 맞은편 작은 의자에 앉아 자세한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덕창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따뜻한 촛불 아래 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혈색이 좋았고 두 눈에는 신기가 있어 병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신 상태도 괜찮았고 말할 때 목소리에 힘이 있어 기가 약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손을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손사막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덕창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은 넓고 두툼하며 손금은 뚜렷하여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세 손가락을 가볍게 그의 맥박에 얹고 눈을 감은 채 진맥에 집중했습니다. 방 안은 순간 고요해졌고 창밖 가을 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방아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북이는 옆에 서서 야광의 진맥을 방해할까봐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고 심장은 북처럼 두근거리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눈을 감고 손가락 끝으로 전해오는 맥의 움직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이덕창의 맥박은 확실히 평온하고 힘찼으며 규칙적이고 위치도 적당했습니다. 맥으로만 보면 정말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술의 대가로서 손사막 선생은 한 이야기 보고, 듣고, 묻고, 맥을 짚는 네 가지 진찰법을 종합해야 함을 깊이 알고 있었기에 단지 맥짚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른손 진맥을 마친 후 그는 이덕창의 왼손 맥을 짚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덕창의 혀를 자세히 살폈으나 혀는 엷은 붉은색에 얇고 흰 설태가 끼어 있어 역시 정상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눈빛을 보니 약간의 근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맑고 신기가 있어 혼탁한 기운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손사막 선생의 시선이 무심코 아래로 향하여 이덕창의 두 발에 멈추었습니다. 두꺼운 버선과 신발을 신고 있었음에도 그의 예리한 의원으로서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 이상함은 아주 미묘하여 경험이 아주 풍부한 노이가 아니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아온 손사막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생명의 미묘한 변화에 대해 거의 신기에 가까운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손사막 선생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두 발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덕창은 잠시 당황하며 의아해했습니다. 발을요? 발에 뭐 볼 것이 있겠습니까만 야광께서 보시겠다니 보시지요. 그는 허리를 굽혀 신발과 버선을 벗었는데 동작이 다소 느리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그의 모든 동작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마음속의 추측이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덕창이 신을 벗을 때 의자 팔걸이를 붙잡아야 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덕창의 두 발이 촛불 아래 완전히 드러났을 때 손사막 선생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앞에 두 발을 발가락부터 발뒤꿈치까지, 발등에서 발바닥까지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의 발이었습니다. 피부는 다소 거칠고 노인성 반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사막 선생의 지혜로운 눈에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미세한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이북이는 야광의 표정이 그토록 심각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야광님, 아버님의 발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손사막 선생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이덕창의 발등과 발목을 가볍게 만져보고 발가락의 색과 모양을 다시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매우 부드러웠지만 매번 만질 때마다 깊은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몸을 일으켰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두 다리가 좀 무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손사막 선생이 물었습니다. 이덕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걷는 것이 아주 가뿐했는데 요즘은 다리가 예전 같지 않게 무겁고 마치 무언가를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밤에 다리나 발이 차가워지는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며칠 전 밤에도 아내에게 어째서 이 발이 항상 얼음장 같은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가 않더군요. 아내는 그저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 것이라 했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마치 솜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푹신하고 예전처럼 땅을 딛는 단단한 느낌이 없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발의 감각에 대해 몇 가지 더 질문했고 이덕창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 하나하나가 야광의 미간을 더욱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 증상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경험 많은 노이의 눈에는 깊은 정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창밖의 벌레 소리마저 낮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북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광님, 아버님의 상태가 많이 심각한 것입니까? 손사막 선생은 한동안 침묵했고 그의 눈에서는 복잡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서 유난히 이상해 보이는 이덕창의 두 발을 바라보고 다시 이 자애로운 노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 시대의 명의로서 그는 수많은 생과 사의 이별을 보았지만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깊은 무력감과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야경꾼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유난히 맑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창살 너머로 밤하늘의 별들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가을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은하수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띠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밤의 생과 사의 이야기는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덕창과 이북이 부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상대의 눈에서 깊은 불안을 읽었고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이덕창은 비록 나이가 많고 세상사를 겪어봤지만 좋지 않은 소식을 마주할 가능성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북이는 더욱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마음의 기둥이었기에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야광님, 이북이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고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그의 얼굴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워 그를 더욱 신비롭게 보이게 했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으며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듯했습니다. 혹시 내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덕창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황제내경에 이르기를 바른 사람의 뿌리이니 뿌리가 마르면 잎이 시들고 발이 약하면 몸이 무너진다 하였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발은 인체의 기혈이 순환하는 중요한 중심이며 오장육부의 전기는 모두 발로 모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왕성한지 쇠약한지, 생명이 왕성한지 쇠퇴하는지는 종종 가장 먼저 두 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북이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야광님, 그 말씀은 손사막 선생은 이덕창 앞으로 다시 걸어와 그의 두 발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오직 경험 많은 노이만이 알아챌 수 있는 미세한 변화들이 그의 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의술을 행한 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았는데 그 중에는 임종을 앞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몸이 여러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손사막 선생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당신의 발을 보니 아마도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했습니다. 손사막 선생의 표정은 극도로 무거워졌고 지혜로 가득 찬 그의 눈에는 복잡한 빛이 흘렀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냉철함과 인간으로서의 자비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등불 아래 유난히 이상해 보이는 이덕창의 두 발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 시대의 명의로서 그는 사실대로 알려야 했지만 눈앞에 덕망 높은 노인과 기대에 찬 그의 아들을 마주하니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손사막 선생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제가 이 안에 담긴 깊은 이치를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덕창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이 진 얼굴에는 점차 초월적인 평온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광님, 편히 말씀하십시오. 인생 70고래이라 저 이덕창이 이 나이까지 산 것만으로도 하늘의 큰 은혜입니다. 올 것은 오게 마련이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북이는 아버지처럼 초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야광님, 제발 제 아버지를 구해주십시오. 어떤 귀한 약재가 필요하든 얼마의 재산이 들든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가볍게 손을 저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작은 의자에 앉아 이덕창의 두 발을 가볍게 들어 올리고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마치 하늘에 그를 읽듯 집중하여 자세히 살폈습니다. 제가 의술을 행한 지 50여 년, 수많은 임종을 앞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에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끝에 다다랐을 때 몸은 여러 가지 오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미세한 것이 바로 두 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덕창의 발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목소리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황제내경에 이르기를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그 정화는 머리카락에 나타나며 그 기호는 북에 미치고 귀와 이음으로 통한다 하였습니다. 신체에서는 뼈를 주관하며 골수를 생성하니 신장은 선천의 근본이며 전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발은 바로 신장의 기운이 모이고 전기가 아래로 흐르는 곳입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려 할 때 가장 먼저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 일생의 걸음을 지탱해온 이 두 발입니다. 이북이는 야광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까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징후가 발에 나타납니다. 이는 제가 수십 년간 의술을 행하며 얻은 비밀스러운 깨달음입니다. 손사막 선생의 눈빛은 오래된 우물처럼 깊어졌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으로 양기가 다하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족한입니다. 한 사람의 양기가 다하고 신장의 기운이 고갈될 때 두 발은 가장 먼저 차가워집니다. 방 안이 따뜻하거나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발바닥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덕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요즘 밤이면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얼음물에 담근 것 같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가볍게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후입니다. 내경에서 말하는 양기가 사지의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장은 찬 기온을 주관하므로 양기가 허하면 발이 차가워집니다. 이는 날씨 탓이 아니라 신장의 경락이 쇠약해지고 명문의 불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의 뿌리가 꺼져가려는 것과 같아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직 꺼지지는 않았으나 그 빛이 이미 미약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발이 납처럼 무거워지는 것으로
경혈이 막힌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둘째는 족침입니다. 즉, 걷는 것이 힘들고 두 발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워지며 걸음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탁한 음기가 아래에 머물고 양기가 위로 오르지 못하며 경혈이 보충되지 못하는 음기가 성한 현상입니다. 이덕창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 며칠 확실히 그랬습니다. 걷는 것이 마치 천근에 돌을 끄는 것 같고 방 안을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듭니다. 손사막 선생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바로 예의서에서 말하는 기가 가라앉으면 발이 무거워지고 혈이 막히면 발이 무력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몸의 맑은 양기는 위로 오르지 못하고 탁한 음기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 마치 우물의 수원지가 말라 바닥에 고인 물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발이 솜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것으로 정신의 기능이 닫힌 것입니다. 손사막 선생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셋째는 종마입니다. 감각이 무뎌져 마치 솜을 밟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으로 피로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정신이 떠나고 정기가 안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이 징후가 나타나면 정신의 기능이 닫히고 기혈이 경락에 도달하지 못하며 혼백이 육신을 떠나기 시작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덕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히 요 며칠 발바닥이 저리는 느낌이 자주 들고 걸을 때 구름 위를 걷는 듯 뿌리 없이 둥둥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사막 선생은 눈을 감고 탄식했습니다. 이 징후가 가장 숨겨져 있으면서도 가장 중합니다. 옛 의서에 이르기를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정기가 고갈되고 정신이 끊어지는 징조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막을 때는 온갖 병을 견딜 수 있지만 일단 정신의 기능이 막히고 정신이 육신을 떠나면 육신은 빈 껍데기가 될 뿐입니다. 의술이 생명을 끊는 것은 아니나 조양을 통해 생명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북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흐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의 운명은 이미 다한 것입니까? 정말로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손사막 선생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창밖의 밝은 별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 맑고 흐린 날이 있듯 사람에게도 성하고 쇠하는 때가 있습니다. 발의 징후가 비록 위태롭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신장의 기운을 보하고 경락을 따뜻하게 통하게 하며 정신을 길러 근본을 굳건히 한다면 한 가닥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약 주머니에서 약방문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치고 한자 한자 써 내려갔습니다. 복원 고본탕이라 합니다. 인삼 3돈, 황기 5돈, 숙지왕 4돈, 부자 1돈, 계지 2돈, 복령 3돈, 우슬 3돈, 육종용 3돈을 물에 달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복용하십시오. 이 처방은 신장의 양기를 따뜻하게 보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정기를 굳건히 합니다. 발바닥에 따뜻한 뜸을 뜨고 밤에는 뜨거운 소금으로 발을 찜질하며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들면 기혈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의 마음으로 바른 생명의 문인이 그것을 살펴 끝을 안다. 손사막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약 주머니를 정리하며 그의 표정에는 슬픔과 경외심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의미를 담아 말했습니다. 발은 비록 사람의 가장 끝에 있지만 생명의 시작을 드러냅니다. 발의 병근을 살피고 발을 보아 생사를 판단한다는 옛사람들의 말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 살피고 일찍 발견하며 일찍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난 후에야 대처하려 한다면 마치 마른 나무에 가을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 봄비를 내려도 다시 생기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의원은 단지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발 아래의 변화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이니 귀 기울여 듣는 자는 한 가닥 생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사막 선생이 떠날 때 가을밤의 별빛은 맑게 씻은 듯했습니다.
이덕창은 창가에 단정히 앉아 밤하늘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리 길을 걸었던 그의 두 발은 비록 늙었지만 자손들의 무릎 앞에서 별빛 아래서 여전히 가정의 온기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마땅히 그 발을 보아야 한다는 말은 단지 의원의 격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몸의 근본부터 소중히 하고 생명의 신호를 발에서부터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발은 비록 사람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일생의 높고 낮은 순간들을 증언합니다. 수많은 임종의 순간과 수많은 살아있는 이들의 몸에서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아직 있고 호흡이 남아있음에도 그들의 발바닥은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음산한 한기, 체온을 완전히 잃어버린 차가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솜이불 세 겹을 덮고 아궁이를 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회광만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회춘이 일어나기 전에 더 이르고 더 확실한 예고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발의 차가움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신장의 기운이 쇠하여 발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선천의 근본이라 하고 발은 신장이 주관하는 곳이라 합니다. 즉, 사람 생명의 근본은 신장의 정기에 있으며 신장의 기운은 가장 먼저 발에 나타납니다. 발은 12경맥이 끝나는 곳이며 삼음과 삼양이 모두 발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양기가 충만하고 혈액이 조수처럼 흐를 때 발은 화로 아래의 불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신장의 양기가 쇠약해져 불이 흙을 데우지 못하고 온기가 부족해지면 발이 가장 먼저 차가워집니다. 발바닥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고 특히 밤이 되면 방 안이 아무리 따뜻해도 발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위험 신호는 단지 차가움이 아니라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위독해지기 며칠 전 발이 너무 차가워. 아무리 해도 따뜻해지지가 않아 라고 말하던 것을 가족들은 아마 몸이 허하고 빈혈 때문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의사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옛 한의원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흉조보다 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발이 차가운 것은 단순히 체온 저하가 아니라 양기가 사지의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 고전인 형추에서는 양기가 허하면 발이 차가워지고 양기가 빠져나갈 때는 먼저 발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양기가 빠져나가면 발이 먼저 죽는다는 뜻입니다. 도가의 관점에서 보면 양기가 돌아오지 못하고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양은 오르고 음은 내린다고 말합니다. 발은 인체의 가장 낮은 곳에 속하며 음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오직 양기가 충분해야만 발바닥의 음산한 한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일단 발이 뼛속까지 차가워지면 이는 양기가 더 이상 뿌리를 지키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가에서는 이를 신부기산, 즉 정신이 뜨고 기가 흩어진다고 합니다. 태천그 맥경에는 발이 따뜻한 자는 혼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요 발이 차가운 자는 정신이 이미 떠돈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이를 선천의 불씨가 쇠약해진 것이라 부릅니다. 생명의 불이 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바로 가장 밑바닥, 마음과 정신에서 가장 먼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깊은 상징으로 발이 차가운 것은 하늘과 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발은 우리와 이 땅을 연결하고 우리가 땅의 기운과 소통하는 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발이 온기를 잃으면 그것은 단지 육체의 기능이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대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음을 상징합니다. 발이 차가운 것은 땅과의 소외이며 혼백과 육신이 점차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발바닥이 완전히 온도를 잃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라 생명이 하늘과 땅에 대해 느끼는 마지막 지각이 조용히 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들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의 발이 하룻밤 사이에 얼음처럼 차가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밤에 잘 때 발이 차가워서 깨는 경우, 손발이 차갑지만 발이 더 심한 경우,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온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발바닥이 텅 빈 느낌이 들고 땅을 딛는 감각이 없는 경우,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한기가 심해지는 경우. 이것들은 단순한 수족냉증이 아니라 기온이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시작입니다. 도가의 한 구절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발이 차가운 자는 멀지 않다. 이는 옛 도사들이 남긴 냉엄한 말입니다. 발이 뼛속까지 차가워지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기에 많은 문파에서 함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닫고 미리 운명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임종 전에 요 며칠 걷는 것이 너무 무거워. 마치 천근에 돌을 끄는 것 같아 라는 평범해 보이는 말을 하곤 합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저린 것도 아닌 마치 무거운 것에 짓눌린 듯한 묵직함입니다. 마치 온몸이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족침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기가 오르지 못하고 몸이 먼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 의원들 사이에서는 결코 외부에 말하지 않는 구결이 있습니다. 발이 무거운 자는 사문이 무거워지고 칠백이 흩어진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혈이 막히고 음기가 양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족침은 기의 흐름이 심각하게 막힌 표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는 혈의 장수여, 혈은 기의 어머니라 합니다. 기가 흐르면 혈도 흐르고, 혈이 막히면 기도 막힙니다. 몸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하초가 막히면 혈액이 하반신에 고이고, 양기가 위로 올라 심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다리와 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끌리는 듯합니다. 이는 근육 피로가 아니라 몸속 기혈의 순환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느낌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몇 걸음 걸으면 다리가 붓고 걸음이 무거워지며 발목을 들기 어렵고 온몸이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더 심각하면 아예 움직이고 싶지 않아지는데 마치 몸이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합니다. 도가에서는 이를 단전이 무너지고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으로 봅니다. 도가에서는 상청, 중황, 하현의 세 단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한 사람의 기가 가라앉아 오르지 못한다면 세 단전의 조화가 깨지고 정신이 쇠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도가 의술에서는 사람이 쓰러지려 할 때 먼저 발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이들이 대부분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혼백이 모이지 않고 기운이 몸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양기가 12경맥을 따라 사지백회에 두루 퍼져 걸음이 바람 속의 댄잎처럼 가볍습니다. 일단 양기가 움츠러들면 몸은 진흙에 빠진 쇠처럼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혼은 무거워지고 백은 약해져 곧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족침에는 더 오묘한 해석이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사람에게 삼혼칠백이 있어 혼은 정신을 주관하고 백은 행동을 주관한다고 믿습니다. 삼혼이 무거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혼이 이미 아래로 향하여 머리 위에 머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는 죽음 전의 혼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칠백이 흩어지는 것은 형체가 이미 불안정하여 마치 바람 앞에 종이 등불처럼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나 등은 이미 기울어진 것과 같습니다. 어떤 노인들이 임종 전에 마치 발목을 잡힌 것처럼 걷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무거움은 체력 저하가 아니라 혼백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경고 신호는 피로가 아니라 기의 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족침을 피로나 노화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족침이 많이 걸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느려지고 발을 들기 어렵고 오래 서 있으면 어지러워지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기혈자원을 생명을 지키는 핵심 부위로 옮기고 더 이상 자유로운 행동을 유지하지 않으려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스템적인 방어이며 생명이 불필요한 시스템을 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멈추기 전에 주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닫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도가 의술의 숨겨진 말의 이면에는 족침이 사흘이면 양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뚜렷한 족침감을 사흘 이상 느끼면서 아무런 회복의 기미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양기가 다시 위로 오를 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잠시 회복되더라도 대부분 억지로 버티는 마지막 힘일 뿐입니다. 어떻게 족침의 징후를 초기에 알아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일찍부터 징후를 보이지만 무시했을 뿐입니다. 일어날 때 제대로 서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발바닥에 은근한 통증이 있고 다리가 밧줄에 묶인 듯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것들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초의 기혈이 점차 막히기 시작하는 전조입니다. 족침은 정해진 죽음은 아니지만 만약 미루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족환으로 가는 이전 단계가 되기 쉽습니다. 세 가지 큰 징후를 이해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며 되돌릴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알아챌 수 있고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는 당신이 기꺼이 고개를 숙여 발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5분간 발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내면을 살피는 기술은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도사가 될 필요도 없고 한의학에 정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매일 다음 5가지를 통해 자신의 두 발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용히 앉거나 목욕하기 전에 마음으로 느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첫째, 발이 차가워서 따뜻해지지 않는가? 방이 따뜻하고 양말을 신고 이불을 덮어도 뼛속까지 차가운가? 이는 양기가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걸음이 무거운가? 걷는 것이 마치 끌려가는 듯하고 일어서기 어려우며 발바닥이 땅에 안정적으로 닿지 않는가? 이는 기혈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정신을 일으키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셋째, 발바닥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딘가? 땅을 밟는 것이 솜을 밟는 것 같고 걷는 것이 둥둥 뜨는 것 같으며 발가락이 옹기나 촉감을 잃었는가? 이는 정신의 기능이 점차 닫히고 지각이 굳어감을 의미합니다. 넷째,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가?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불편함이 뚜렷해지는가? 이는 양기가 음기에 들어가 음기가 성하여 제어하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족욕이 효과가 없는가? 족욕을 한 후에도 여전히 차갑거나 저리며 뜨거운 물로도 발의 불편함이 완화되지 않는가? 이는 표면적인 치료로는 효과가 없으며 근본을 조절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상적인 3가지 조절법입니다. 도가와 한의학 모두 병이 든 후에야 치료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하고 병이 있을 때는 완화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 3가지 방법은 옛 처방과 양생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상적인 조양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용천혈의 뜸을 뜨는 것입니다. 신장의 양기를 따뜻하게 보충합니다. 위치는 발바닥 중심의 오목한 곳, 즉 용천혈입니다. 매일 저녁 15분간 뜸을 뜹니다.
효과는 신장을 보하고 양기를 강하게 하며 잠을 돕고 양생에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바닥에 뜨거운 소금 주머니를 대는 것입니다. 굵은 소금 500g을 뜨겁게 볶아 천 주머니에 담습니다. 발바닥과 발등에 20분간 댑니다. 효과는 한기를 몰아내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어행기법입니다. 조용히 서서 숨을 들이쉬며 기온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신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나 밤에 잠들기 전에 합니다. 효과는 내면을 관찰하며 기를 조절하고 발의 정신적 연결을 깨우며 신체 자각 능력을 높입니다. 흔한 오해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에 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발이 차가운 것은 정상이다. 아닙니다. 모든 노인의 발이 차가운 것은 아니며 발이 차가운 것은 기가 허한 신호이지 숙명이 아닙니다. 발이 무거운 것은 살이 쪄서 혹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니 중요하지 아닙니다. 발이 무거운 것은 종종 기가 아래로 가라앉거나 음탁이 아래로 고인 표현이며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가끔 저리는 것은 괜찮다.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이유 없는 발저림, 특히 밤에 뚜렷한 것은 신경이 막히기 전의 전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발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발은 당신 몸의 가장 정직한 친구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신호를 보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자는지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기가 어디에 있고 혼이 어디에 있으며 뿌리가 여전히 굳건한지를 압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분명히 예고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발을 한번 돌아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행을 하며 대부분 위를 봅니다. 하늘의 현상을 보고 기온을 살피며 별에 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명이 길고 짧음을 결정하는 것은 종종 저 가장 땅에 가까운 두 발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옛 현인들은 당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마땅히 그 발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역대 의원들과 도인들이 생과 사의 진실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미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의 몸에서 그 세 가지 징후,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납처럼 무거워지며 솜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눈에 띄지 않지만 어쩌면 당신과 죽음 사이의 마지막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도가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생명을 아낍니다. 아끼는 것은 당신이 알아채기 전에 그 순간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살핌으로써 위기를 평안으로 바꿀 수 있고 병들기 전에 조절함으로써 쇠함을 성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고 또한 당신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비슷한 느낌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이의 발이 차갑고 저리고 무거워지는 것을 보았지만 알아채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지금 바로 이러한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까? 댓글에 두 발이 따뜻하고 양기가 늘 함께하기를이라 남기시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깨달음을 쌓고 지혜를 남겨보십시오. 당신의 이 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고 발 아래에 뿌리가 있으며 운명 속에 빛이 있기를 기원합니다.